지금까지 설명한 건 광자,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감마선에 대한 차폐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베타선에 대한 차폐를 얘기할 건데요. 베타선은 광자와는 전혀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광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감마선이 나오는 방사선원이 있다. 이렇게 직선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폐체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은 이 감마선은 반가층을 지날 때마다 확률적으로 절반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반가층을 갈 때마다 절반씩 줄어들죠. 그래서 이 차폐체를 통과하는 순간 방사선이 절대로 0이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원리상, 이론상 여기에 시작한 방사선이 아무리 차폐체가 많더라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계속 곱해지더라도 결국 매우 작은 숫자일지라도 여기에서 이론상 방사선이 얼마가 나온다 라고 계산이 되는 게 이 광자의 차폐 물질과의 상호작용 특성입니다. 그런데 베타선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베타선을 가지고 이 차폐에 대한 실험을 해보면 여기 베타선 방출액종이 있고 방사선이 이렇게 나갈 때 차폐체를 이 정도 두께로 해서 여기에는 검출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사선을 측정하는 검출기. 이 정도 두께 차폐체를 댔을 때 방사선 측정이 약간 감소를 하고 또 두께를 좀 두껍게 했을 때 이렇게 점점 차폐체를 두껍게 할수록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방사선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측정이 전혀 안되고 0이 되는 특정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 방사선이 통과하지 못한 최대 투과 깊이, 이걸 최대 비정이라고 합니다. 이 베타선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광자와 가장 다른 특성이 베타선은 움직이는 전자입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면 이 차폐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원자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차폐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보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 궤도 전자의 개수는 달라질 거고요.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감마선이 반응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 궤도 전자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잃고 산란되거나 혹은 궤도 전자와 반응해서 모든 에너지를 잃고 전자가 튀어나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자가 사라지죠. 베타선은 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타선인 전자와 궤도 전자는 훨씬 더 반응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궤도 전자도 마이너스이고 이 베타선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서로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는 힘, 즉 쿨록력이 훨씬 더 넓게 작용을 해서 근처만 가더라도 서로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 두께 이상 지나가면은 이 정도 가다 보면은 완전히 이 전자가 반응을 해서 모든 전자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 즉 이 차폐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게 비정이 되는 겁니다. 광자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반응하지만 베타선은 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궤도 전자와 반응한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폐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비정. 자, 이 비정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자력 기초론에서 배울 때 그냥 비정은 물질에 들어와서 가장 깊이 들어가는 길이야 라고 배웠지만 이 원리를
차폐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최대 비정이 이 전자선을 막기 위해 필요한 차폐체의 두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대 비정 이상 지나갈 수 있는 방사선이 없기 때문에 이 두께로만 최대 비정에 따른 이 두께로만 차폐체를 설치하면 방사선이 완벽하게 차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마선 혹은 엑스레이로 대표되는 광자의 차폐는 어떤 확률로 감소하기 때문에 선형 감소의 계수를 구하는 게 중요했다면 베타선은 이와 상관없이 그냥 최대 비정이 얼마냐, 최대 비정이 곧 차폐체 두께가 되기 때문에 최대 비정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행히 베타선의 최대 비정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계산된 공식이 있고, 이 공식을 보면은 자, 에너지가 0.8MeV 이하일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최대 비정이 얼마인가 나오고, 에너지가 0.8MeV보다 클 때는 여기에다 입력을 하면은 이 계산에 의해서 최대 비정이 나온다 라고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뭐 이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베타선의 최대 비정은 계산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이 0.8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의 직선처럼 느껴지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결국 최대 비정을 구했는데 자세히 보면 근데 비정이 비정이라고 하면은 베타선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 단위인 센티미터 혹은 뭐 밀리미터 이렇게 단위가 제시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이상한 단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단위가 특이한 걸로 봐서 또 밀도랑 관계 있는 계산 단위입니다. 여기다가 밀도를 나눠주면 얘가 다시 길이로 바꿔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이제 계산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계산식을 풀어보면서 익혀보겠습니다. 전자선이 0.5MeV 전자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0.5MeV 전자선이 최대 비정이 얼마인가? 1.5MeV입니다. 1.5MeV는 0.8MeV보다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에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식에 똑같이 식 0.542 적어주고 에너지에 1.5MeV 적어주고 이 계산식 똑같이 쓴 다음에 계산하면은 0.68 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단위는 일반적으로 쓴 단위가 아니죠. 자, 전자선을 1.5MeV 전자선은 이 0.68 이라는 최대 비정을 가지니까 이걸 차폐하는 대상이 만약에 플라스틱이다. 근데 이 플라스틱의 밀도가 1이다.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계산된 비정을 그냥 밀도로 나눠줍니다. 그럼 단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또 단위가 센티미터로 길이 단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떻게 바뀐 건지 0.68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나누기 1g 퍼 센티미터 삼성이 되는 거고요. 분수와 분수와의 나눗셈은 안쪽 얘가 분모가 되고 얘의 곱이 분자가 됩니다. 자, 얘의 곱이 분모가 되니까 1g 곱하기 센티미터 제곱이 분모가 되고 얘가 0.68
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삼성, 이게 분자가 되네요. 역시 약분을 해서 센티미터 약분하면 남는 건 여기 센티미터만 남게 되겠죠. 다 없어져. 얘만요. 숫자와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자, 베타선의 비정은 계산식으로 구한다. 이 계산식은 밀도를 곱해서 비정인 센티미터 길이 단위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먼저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플라스틱이라는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베타선 단순하게 그냥 착폐하는 밀도로만 나와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플라스틱이건 아니면 밀도 1인 물이건 상관없이 똑같은 비정을 갖습니다. 만약에 플라스틱이 아니라 밀도가 7이 넘는 철이라면은 훨씬 더 차폐 두께가 짧아지겠죠. 즉 최대 비정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차폐체의 밀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 에너지와 밀도에 의해 결정이 되네요. 이게 베타선의 최대 비정, 즉 베타선을 차폐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보면 코발트 60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1.173매부와 1.33매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밀도가 2.3인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차폐를 하면은 대략 10가층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두께가 20c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가 좀 더 큰 1.5매부 전자선이 플라스틱으로 차폐를 하는데 1cm 같이 안 되게 나옵니다. 즉 베타선은 감마선에 비해서 차폐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두 번째, 베타선을 그러면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철이나 나부로 차폐하면 훨씬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를 보면은 밀도 1인 플라스틱을 차폐하기 위해서 대략 한 0.68cm가 필요하는데, 그러면 밀도가 11인 납으로 한다면은 여기가 1이 아니라 11이 되니까 대략 10배라고 쳐서 0.06, 07, 얘는 0.7mm 1mm 밖에 안 되는 납으로도 차폐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밀도가 7.8인 철로 차폐를 해도 대략 0.7, 0.8 정도 나오겠네요. 0.07, 0.8, 즉 1mm도 안 되는 철판으로도 차폐가 가능하다. 그러면 플라스틱보다 철이나 납으로 차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긴 한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베타선은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을 만나면 제동 방사선이 발생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원자력 기초이론을 되새겨보면은 베타선이 물질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죠. 베타선이 궤도전자 옆을 지날 때 이 콜록력에 의해서 방향이 꺾어지면서 꺾어진 각도만큼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내보낸다. 이걸 제동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동방사선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베타선이 궤도 전자와 반응하기 때문에 궤도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으려면 역시 양성자도 많은, 즉 원자 번호가 높아야 됩니다.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은 전자도 많기 때문에
베타선과 궤도전자가 반응하여 제동 방사선을 만드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높은 철이나 납을 먼저 얘를 이용해서 차폐를 할 경우에 제동 방사선이 만들어지는데, 제동 방사선은 광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차폐되는 게 아니라 앞전에 설명했던 차폐 계산식, 즉 일정한 비율로 감쇄되는 방법을 통해서 차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0.5매부 전자선을 차폐하기 위해서 1mm 정도 되는 얇은 철판을 댔는데 전자는 여기서 다 막아지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제동방사선이 만들어져서 제동방사선은 0.1mm 정도는 쉽게 통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전자선은 막았지만 전자선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이 제동방사선이 통과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차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들은 먼저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 즉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걸로 먼저 차폐를 해서 전자선은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차폐를 하고, 이 전자선 차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제동방사선은 조금만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과 유리는 원자 번호가 낮기 때문에 제동방사선이 조금만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제동방사선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바깥쪽에다가 원자 번호가 높은 철이나 납을 내서 다시 제동방사선을 차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베타선이 방출하는 핵종은 먼저 1차로 플라스틱이나 유리처럼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 다시 2차로 원자 번호가 높은 철이나 납, 이런 식으로 차폐하는 게 베스트인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선원이 이렇게 바이알 형태로 담겨 있으면은 바이알의 바로 바깥 부분은, 바이알 자체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죠. 바이알이 유리이기 때문에 베타선 차폐, 그리고 이 베타선과 유리 바이알과 반응해서 나온 이 감마선은 다시 바깥쪽에서 납이나 철로 차폐, 흔히 납으로 차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제 베타선 방출 핵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테이블이 있고 베타선 방출 핵종이 있으면은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실더, 이걸 사용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베타선은 이 플라스틱이나 유리에 막히니까, 그리고 제동방사선도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베타선 차폐는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원자 번호가 낮은 물질을 쓴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타선 방출 물질이 있는데 나는 그냥 1mm 납이 아니라 한 1cm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납으로 차폐하겠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제동방사선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조차 그냥 차폐할 정도로 두꺼운 차폐체, 두꺼운 납을 쓰면 차폐가 됩니다. 단지 비효율적이죠. 이 방법대로 따지자면은 그냥 플라스틱 1cm와 납 2mm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한데, 이 방법을 쓰면은 납이 한 2cm, 3cm가 들어가서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차폐하는 것을 베타선 차폐에서는 정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